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 듣고 오시죠. 3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8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36명 중 35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장 잠시 후 전화 연결해보고요.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청와대에 갔었네요. 들어보시죠.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되었고,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출연합니다. 최근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인 경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조정 대상 지역이 발표됐고요. 대출 한도도 6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께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왜 기득권 현역 의원이 공정한 청년 시민의 도전을 이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지 그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 정치를 들고 나온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제2의 조국 대전이 되는 건지 이 사안을 보는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을 3부에서 들어봅니다. 4부에서는 가수 조규찬 씨 초대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환자 하루 사이 3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건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 사례가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겠죠. 정부 역시 지역사회 전파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장을 지냈고 현재는 서울대병원 중동지사장으로 나가 있는 권영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중동에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곳에서도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지역 사회 감염 우려하던 일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TF나 정부 대책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가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언론으로 접촉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지역사회 감염은 분명히 시작된 것 같고 예. 이제 이것은 그냥 올 것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달라서 예.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동선 추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지역사회 확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환자 22명이 다시 추가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네. 100명이 넘어서게 됐습니다.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메르스를 겪은 이후에 상당한 경험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는 메르스와 다른 점들이 또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또 개인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어제 이틀 사이에 지금 70여 명이 환자가 지금 갑자기 늘어난 상황인데 앞으로 더 늘 가능성도 있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가 31번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31번이 슈퍼 전파자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그 교회, 그 신천지 교회에서 슈퍼 전파 이벤트가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31번이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이유는 이분이 병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검사를 안 받은 채로 바이러스를 몸에서 키워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었을 것이죠. 또 하나는 그 환자의 전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앉아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한 환경이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1번 환자가 두 차례나 의료진의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만일 진단 검사를 초기에 받았다면은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동의하는데 예. 처음에 이 정책 홍보가 외국의 그 여행력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다뤘기 때문에 예.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예. 그런데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찌는 것을 예상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그런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 메르스처럼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된다고 해서 다 중증 질환이 되거나 사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받아들였다가 이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예방접종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들 고민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친 공포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다만 국민들이 지나친 공포를 갖지 않도록 감염원을 좀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염원을 좀 강력하게 좀 격리해보자 이런 말씀은 뭐냐면 사실 슈퍼 전파자만 아니면 사실 큰 확산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 갑자기. 예. 근데 슈퍼 전파자일 경우를 의심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면 슈퍼 전파자는 대부분 열이 있고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은 누구든 자진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둘째 열이 없더라도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국민 스스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 강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정부가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격리 조치도 그러면 뭐 재빠르게 좀 취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격리 조치는 이미 이게 접촉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접촉된 사람이 아니라면 격리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예. 당신이 격리 대상자다 아닌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기 진단이 훨씬 중요한 단계가 됐고요. 예. 국민들 스스로 조기 진단을 받아보는 거,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내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시점이 됐습니다. 예. 그 의료 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환자들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 보이리라 생각되는데 음압병동도 마찬가지고요.
격리 시설이 부족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 그렇습니까? 현재는 예. 그럴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마 정부가 대책을 세울 텐데 예. 메르스처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인공으로 음압병실을 만든다면 격리시설을 정부가 대안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진은 훈련된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할 거냐. 또 예.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서 의료진들이 일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환자들이 들렸던 병원 응급실을 지금 다 폐쇄하고 이러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잘하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건데 예. 소독한 이후에는 바로 여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응급실에 들어가기보다는 누구든지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바이러스 질환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예. 그 조심하는 것이 사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본인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환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내수 시장도 직격탄을 맞아서 과연 언제 끝이 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많이 못할 것이다. 지금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날씨 문제는? 날씨 문제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계속 있어 왔고 많은 바이러스 유행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을 갖거나 예.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차피 동선 통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예. 국민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온 언론이 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다들 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공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공포를 느끼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다가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언론이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심각하게 다뤄서 보도하는 것이랑 전문가들의 개별 인터뷰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바이러스 형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좀 존중을 하고 지나친 보도나 전문가 인터뷰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포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뒤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상하실장을 지낸 서울대병원 권영진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방금 22명이 추가가 됐네요. 네, 오늘 오후에 22명의 환자가 추가가 돼서요. 국내 확진자는 총 104명이 됐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5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51명, 53명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에서만 51명이 지금 추가가 됐고 대구 경북에서만 51명. 네, 53명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어떻게 어디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정보로 보면 먼저 오전에 31명 추가 환자가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중 30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었습니다. 이 30명 중에 23명이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 그 신천지 대구 교회의 발생 사례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원 환자 2명이 어제 확진됐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확진된 22명 중에 또 이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5명, 그 다음에 이 31번 환자가 갔던 한방병원 관련자 1명, 또 청도 대남병원 여기에 관련된 환자 13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이 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진 60대 환자 오늘 그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첫 사망자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 말고 서울에서 확인된 환자,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이 확진이 됐는데요. 이 남성이 찾아갔던 의료기관에 또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갔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관리본부는 해당 직원 근무층을 중심으로 청사 안팎을 긴급 소독하는 방역을 강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대구 경북에서만 51명이 늘었다. 결국은 또 31번 환자와 관계된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31번 환자하고 접촉한 인원만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전수조사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는 답변자가 90명 정도 됐거든요. 예. 이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특유의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바닥에 그 책 한 권 정도 들어갈 틈을 두고서 따닥따닥 붙어 앉는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뭐 다른 개신교 예배나 이런 거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배 도중에 또 설교자 말에 신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사실 비말 감염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침 같은 게 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이 계속 나오지 않냐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규모인데 신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밀집된 상태에서 고층에서 저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거의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좀 많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보죠. 4.15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했네요. 네, 이해찬, 이낙연 투톱 체제인 선대위의 이름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이해찬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이 한없이 커다란 간절함과 한없이 낮은 겸손함 등 두 가지를 요구한다. 간절하고 진실한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겠다며 품격과 신뢰의 정치를 4.15 총선부터 실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짜 미래와 싸워서 진짜 미래가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 서울에서부터 승리해 전국으로 승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권역별 선대위원장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수도권은 이인영, 경기 남부 김진표, 경기 북부 정성호, 인천 송영길, 호남 이계호, 충청 박병석, 부산 김영춘, 대구 경북 김부겸, 경남 울산 김두관, 제주 강창일, 그리고 강원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입니다. 예. 어제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 변호사와 금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와 금위원 어느 한쪽을 무조건 공천 배제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총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 변경 같은 걸 고민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욱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살린다고 하면 김남욱 변호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은 당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한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대선 주자급 후보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네,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홍준표 전 대표. 이 면접이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긴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면접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이 서울 강북 지역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지금 와서 어떻게 나가겠냐, 너무 늦었다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고요. 홍 전 대표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고향 출마를 한번 컷오프 당한 셈이다. 양산 을까지 컷오프를 2번 당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 컷오프를 2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태호 전 지사도 15분 동안 진행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이 현재 뭐 지역구 계속 나갈 거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역구의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전 지사는 고향 출마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한지 기자들이 묻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공관위 결정에 따라 제 입장도 그때 가서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8명의 예비 후보들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요. 뭐 여유 있는 표정으로 뭐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있는 그 종로에서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 심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신문혜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하명 수사 선거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일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탄핵 역풍 이런 뭐 질문이 나오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역풍이 볼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이 다시금 역사를 반복하려고 한다. 국민이 명령하지 않는 탄핵은 월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윤 전 실장은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신 원내대표가 2번에 걸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데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이 제작진과 출연진이 청와대를 방문했네요. 네, 뭐 곽신혜 그 제작사 대표, 또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을 비롯해서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씨 등 출연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제일 앞장서서 함께 이 자리에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촬영을 마치고 나서부터 대장정이었죠라며 꿈 같은 일이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고요. 봉준호 감독은 배우 스태프들과 같이 여기 오게 돼 기쁘다 말하면서 축전 보내주신 것도 잘 받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내가 특별한 팬이다라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남편과 영화를 봤다라고 거들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이 퀴즈를 내드리겠다. 출연진 중 한 명의 극중 배역을 묻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봉 감독이 쓴 각본집 2권을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7분 정도 모두 발언했습니다. 오찬 테이블에 앉아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이 대통령이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나 송강호 씨나 모두 한 스피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문화,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언급을 거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2페이지 분량이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에 체화한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풀어내신 것 같다. 많은 시상식을 갔지만 대사를 많이 외우는 배우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의 4분의 1 정도의 짧은 스피치를 프롬프트를 보면서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어휘 선택으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니 저는 글 쓴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졌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송강호 씨도 두 분의 멋진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서 강박이 생긴다라고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네. 그 국방부가 조선일보의 패트리엇 사진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조선일보가 이 패트리어트 포대 사진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이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는 또다시 우리 군 전력을 담은 사진을 전면으로 보도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국가의 기밀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 배치 등 국가 군사 안보에 관한 보도를 할 때는 우리 국민과 장병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아직 정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협의를 마쳤네요. 사실 이게 몇 주 전부터 특위를 마련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 특위명 가지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뭐 우한폐렴을 해야 된다. 넣자고 한국당에서 이게 주장했죠. 아니 이 국민적 재앙 상황인데 이 여야가 이걸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명칭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국회에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는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는지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계속 안 돼가지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죠. 그렇군요. 늦게라도 만들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 특위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2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정부가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알아듣게 우선 정리해드릴게요. 매운맛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운맛을 추가했다. 매운맛을 추가했다. 예. 네네네. 어떤 의미죠?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이렇게 관리할 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랑 그다음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규제를 그러니까 매운맛에 비유하면은요.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지구는 아주 매운맛을 줘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보통 매운맛을 줘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요. 아까 풍선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매운맛 주는 곳에다가 자꾸 고춧가루를 치면서 이렇게 규제를 높이니까 상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운맛이 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매운맛을 더 쳤어요. 크게 세 가지 매운맛을 쳤는데요. 첫 번째가 대출을 조였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 이전에는 주택 가격 구분 없이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60%였어요. 1억짜리 주택이면은 6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발표를 했냐면요. 9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5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9억 원 초과하면은 30%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20대 친구들 결혼할 때 집에서 아파트 해주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은 현행 세법에 의하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네, 이거 안 내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매운맛을 주는 아주 매운맛을 주는 투기과열지구랑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서 냈어야 돼요. 이거 돈 어디서 난 겁니까? 증명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그거를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도 3억 원이 넘으면은 3억 원 이상이면은 돈 어디서 갖고 오는지 출처 명확히 밝히세요라고 했어요. 예.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은 지정 확대요.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어요. 예.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그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건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 만안, 의왕 이렇게 2월 말쯤에 규제를 이제 넓히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그 1216 대책 발표할 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지방, 특히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좀 있어서 처음부터 고춧가루 좀 이렇게 매운맛을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그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정부가요 부동산을 어떻게 잡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대책 나올 때마다 약발이 먹혀요. 계속. 예. 이번 대책도 먹혔잖아요. 예. 근데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도 분명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이게 달래면서 가요 시장을. 그러니까 여기 풍선 효과 발생했어요. 여기도 고춧가루 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론이 있으면 그때 막 치기 시작해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규제는 규제대로 나아가면서 이게 시장으로부터 급격한 반대에는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일종의 전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예. 다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은 왜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네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스타일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대책 이번에 19번째거든요. 예. 19번째 나왔는데 이게 시민들로부터 뭐 극렬한 반대에 부닥친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소위 말하는 핀셋 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여기 수원 3구하고 안양, 만안구, 우왕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부동산값 어떻게 잡는지 안다라고. 저는 계속 튀는 쪽은 계속 고춧가루를 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국민들 여론이 겉봐라 안 잡히지 않느냐라고 하면 나올 대책은 사실 우리 뻔하거든요. 알거든요. 우리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9번째까지 대책이 나온 거 보면은 대부분이 규칙이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계속 규제를 가했어요. 예. 근데 세법을 규정해야지 아무래도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전에 뭐 보유세를 강화할 수는 없을 테고. 네네. 예. 그러면 총선 끝나서 만일 집권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예상이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총선 전국인데 여기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흥미롭거든요. 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은 그 해당 지역에 어쨌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규제 대책이 나오면. 예.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냈다는 거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다는 거거든요. 집값 문제는 분명히 잡겠습니다라고요.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다양한 대책 플러스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은 보유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실책이라고 인정한 대책이 있어요. 예. 임대주택자요. 임대주택자한테 혜택을 엄청 줬었어요, 이게. 예. 2017년 8.2 대책 때 줬다가, 이거 실수했구나 하면서 9.13 대책에서 그거를 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 하면서 38만 호 이상이 벌써 공급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혜택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시장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건 보유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시장의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텝이 재밌는 거예요. 보유세를 정부 쪽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 쪽에서 얘기가 나오게 자꾸 만들어요. 겉바라 안 잡히지 않느냐. 보유세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왜 뒤를 쫓으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냐 하면서 혼나고 있잖아요. 지금 자꾸. 예. 네, 저는 이게 흥미로워요. 19번째까지 이렇게 내는구나 하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예. 흔히들 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교과서죠. 그래서 정부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유세를 올리면 자동스럽게 거래세는 내려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보유세를 올린 후에 그다음 거래세를 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요. 대신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 1가구 1주택도 해당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종부세를 말하죠. 우리 서민들은 그러니까 재산세 말고 그 부자들 내는 보유세. 예. 네.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처음에 그 참여정부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맞으면서 처음에는 세대를 합산을 했었어요. 예. 왜 세대를 합산했었냐면은 이게 가족들끼리 자꾸 증여를 하니까 이게 자꾸 편법 증여를 하니까 이거 세대를 합쳤는데 이거를 위헌 판결을 맞으면서 이게 개인으로 나뉘면서 지금 가족들끼리 증여해서 그 효과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거의. 예.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를 올려야 된다면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 위해서 거래세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거래세는 2가지가 포함돼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9억 원 초과,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또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한 14억, 15억 이 정도 아파트 가지시고 계신 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 질문은 거래세가 여쭤봤었는데. 네, 거래세. 예. 거래세 죄송합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세를 지금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도 취득세라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양쪽에서 발생을 하죠. 예. 집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요. 예.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냈는데, 근데 취득세는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합쳐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래세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를 동시에 말을 해요. 저는 지금 그 2가지는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보유세 올리고 그다음 거래세는 내린다. 예. 전제 조건이 보유세를 올리는 조건 하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집값이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세를 내려줘 버리면은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 팔고 떠날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제적으로 먼저 집값을 잡은 다음에 거래세를 올려서 그 뒤에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늘 전문가들 모시면 여쭤보고 또 궁금해하는 게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 집을 구매를 해야 될까?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너무 올라서 고점이기 때문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도 늦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확한 답을 알아요. 예.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다들 돗자리를 깔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서민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집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대출금을 따져볼 수 있잖아요. 예. 따져봤을 때 그것이 내 소득 수준에서 능히 가능하다면은 그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적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훈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코로나19 군인 확진자가 첫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해군 병사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이게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장경태 위원장은 동대문구 을로 출마 지역구를 확정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경선하는 겁니까?
네, 아마도 뭐 큰 이변이 없으면요 할 텐데요. 저도 어찌되었건 첫 서울 생활을 동대문에서 시작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호흡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선거운동 나가기도 좀 그렇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는요, 아마 요즘에 후보들이 느끼실 텐데, 너무 추워서요. 정말 한 10분, 20분 있다 보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출퇴근 거의, 시간에? 네, 그건 뭐 기본인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훈 위원은 경기 고양시 갑에 출마할 예정이네요? 예,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 예. 여기는 현역 의원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인데? 예,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너무 고향 갑에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들 많이 보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 우리나라가 이 혁신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예.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또 당에서 좋게 보고 또 영입도 해주셨고, 예. 어쩌면 그런 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와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이 저는 심상정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기득권 노조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양시 갑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당내에서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당내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선부터 또 해야겠네요. 뭐 이제 공관위에서 뭐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고, 예. 이제 공관위에서 뭐 잘 판단을 해서 뭐 이렇게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교통 정리를 해서 다 단수 공천을 받든 뭐 경선을 하든 어쨌든 예선을 치르고 본선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본선 경쟁력은 두 분 자신하십니까? 만일 각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도나 명분 그리고 뭐 본선 경쟁력에서는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정치의 정반대편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런 진화되지 못한 운동권 정치를 밀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저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후보를 낼 텐데. 네. 그럼 정의당과 민주당이 혹시 표를 나눠먹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3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한쪽에서는 청와대 무능과 싸워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정의당에 진화되지 못한 그런 또 정치인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이 동대문구 을이 지금이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했던 자리죠. 네,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밭 같은데. 저도 홍준표 대표께서 출마하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뭐 어찌되건 계속 양산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15년간 인재 육성 1호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건 이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국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회가 싸우거나 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을 하는 국회, 어떤 국민들의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꾼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5년 동안 인재 육성 후보였어요. 저 혼자 셀프 육성했습니다. 어떤 분은 셀프 공천 하시더라고요. 네. 자, 두 분 다 청년 후보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강서갑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남국 변호사.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인데, 금태섭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 조국 대 반조국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청년 후보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냐, 경선할 기회라도 도전할 기회라도 갖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우리 당의 경선이라서 좀 언급하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정략적 해석보다는 정책적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약간 조국 수호 프레임을 좀 끄집어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건 공수처를 찬성하고 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후보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적 대결을 통해서 당원들께서 선출하고, 또 안심번호 저희 같은 국민 여론조사를 대입하니까요. 국민들이 또 선택한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선택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프레임을 약간
약간 정략적으로 자꾸만 소환하고 있다. 억지로 좀 언론에서 소환하는 느낌도 받고요. 사실 정치 신인과 현역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 오히려 이제 다윗인 김남국 변호사의 오히려 선전을 기대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이란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또 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또 후보들의 경쟁에 따라서 저는 뭐 선거를 통해서 잘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선 기회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래도 경선 기회는 보장하는 게 좋겠죠. 예. 금태섭 의원이 골리앗인가요? 현역 의원이니까 골리앗으로 봐야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그 얘기하시면서 청년 세대 앞길을 막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 또 청년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변호사분이 뭐 청년과 관련된 그런 뭐 그동안의 활동들을 해오셨다든가 뭐 정치 활동을 하셨다면 또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활동들을 해오시다가 갑자기 왜 여기서 분리하니까 또 청년을 찾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궤적을 좀 보면 뭐 조국 백서를 주도하시고 또 뭐 개싸움 운동본부인가요? 뭐 그런 활동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 이제 그 조국을 심판하자고 했었던 금태섭 변호사에게 붙자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제 이런 프레임이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금태섭 의원의 책임으로 자꾸 미루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지역에 민주당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백경원 의원의 지금 지적에 굉장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경선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조직도 갖고 있고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면은 조국 대 반쪽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깨질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현재까지만 봐도 이제 그렇게 구도가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여기 공천 신청하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요.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국 대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런 프레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소를 했던 게 김남국 변호사는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300만 촛불 시민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백서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검찰 개혁 일지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싸서 공격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황교익 우리 또 칼럼니스트가 말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해당 경선에 왜 이렇게 언론과 타당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언제부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듬뿍 넘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건 저희가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이 선택합니다. 이건 지도부의 선택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선에서 잘 경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 언론과 뭐 다른 당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리는 게 되게 구도상 또 전략적으로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잘하면 되고 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의 일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조국 그 건에 대한 이제 뭐 국민들의 우려, 언론의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하는 거죠. 다른 얘기 해봅시다. 미래통합당 이야기인데요. 지금 통합의 후유증이랄까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당대당 통합입니다만은 보여지는 모습은 흡수통합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뭐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을 앞에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한다든가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또 불만 문자 메시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마 이회원 의원 공천과 관련된 것일 텐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저는 뭐 앞으로도 이런 진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공관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또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누구든 뭐 어떤 세력이든 또 어떤 지역이든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공관위는 또 공관위의 일을 계속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셔도 좋다, 응원해 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인사말에서도 소수당, 소위 세보수당이나 전진당을 앞에 두고 인사말을 하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또한 결국에 흡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학기라든지 새 학급을 모습으로 저는 이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전학생으로 대우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방금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사실 갈등 정도이겠습니까? 아마 유승민 대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결혼했다. 2년 전 괜히 결혼했다라고 이제는 이혼 잘하기 잘했다라고 표현했던 안철수계와의 결별처럼 유승민 대표의 결단이 혹은 어떻게 될지 좀 다들 관심 있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함께했던 의원들의 어떤 위치랄까요? 공천이랄까요? 여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혜훈 의원도 일단 그런 게 이제 불안해서 아마 그런 상담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혜훈, 하태경, 지상욱, 정병국, 오신환, 이현주 의원 공천 문제도 지금 잡음이 좀 일고 있거든요. 부산에 오면 안 된다. 이게 조금 심각해지진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에서 기존 소속과 상관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는 또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심사로 풀어야 될 게 있고 또 정치로 풀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김영호 공관위가 그 사이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 시간이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천 잡으면 어쩔 수 없.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아 있겠죠. 좀 지켜보고요. 자, 다음 문제는 두 분이 아마 세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미래통합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일단 장경태 위원장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3년이나 지났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런 선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나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선거 승리가 마치 탄압이라는 공식을 너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참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사관왕의 정말 영광도 누리고요. 또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일당이 되면 정치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아직도 이 마인드가 정말 좀 변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참 계속적으로 검찰의 개입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을 갈등 일으키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양당에 정말 공히 노력해야 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을 한 채 이런 이 정쟁의 노래에만 빠져있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습에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백경훈 위원에게 심재철 원내대표 이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답을 여쭤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이제 쉽게 그렇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탄핵을 앞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먼저 바꾸고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 숙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을 그려가고 있는 이 국정 운영을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탈원전이나 공수처, 노동정책,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돌려놔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탄핵하자고 덤비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탄핵하자 이 말이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꺼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통합이 됐고 이제 통합과 쇄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더 탄핵을 비롯한 좀 다른 이슈로 자꾸 이게 스파크가 튀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 보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이 선거의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예. 장 위원장.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고 또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든지요. 아니면 사회적 감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발언들은 그러면 왜 도대체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럼 왜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오히려 그 질문은 본인이 왜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에게 이런 갈등을 심어주는지, 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직무와 역할을 하실 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실지 정말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시점이 지났긴 했습니다만은 두 분이 2주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안 꺼낼 수 없네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임미리 씨 칼럼이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가 취한 문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특히 공당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일단 이번에 대해서는 장경태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도 임미리 교수의 어떤 칼럼에 대해서 고소고발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뭐 무슨 특정 정당을 빼고 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당을 뭐 다른 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뭐 법률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대응도 좀 세련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정화 차원에서 언론과 정치가 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이것 가지고 뭐 누구는 또 사과하고 누구는 또 사과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임미리 교수 뭐 고발건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 뭐 강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조국 대전도 그렇고 이 민주당이 정상 궤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서 좀 벗어난 그런 헛발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안타까운 상황, 네, 안타깝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오만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어찌 보면 상징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작년에 동물국회를 만드셨던 59명이 빨리 검찰 조사에 응하셔서요.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본인이 직접 수사 받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법 앞에 많은 국민들께서 평등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도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만이라는 표현은 이런 부분에 정말 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세련되지 못하게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했던 건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와 법률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네, 괜찮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자, 두 분 토론 오늘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원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가수 조규찬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너의 하얀 미소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하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가수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근 신곡 오래된 가수를 발표했는데요. 가수 조규찬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방송에서는 자주 못 뵙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한 1년 7, 8개월 됐는데요. KBS 2라디오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라는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아,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만 하고 있죠. 라디오 네. DJ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전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좀 자주 비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능에도 한때 나갔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봐서 안 나옵니까? 못 알아봐서 안 나간다기보다는요. 그 선후 관계를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요즘은 공교롭게 예능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라디오 DJ 하면서 음악 작업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번에 발표한 오래된 가수 어떤 노래일까요? 사실은요, 이 오래된 가수라는 곡의 화자 자체가
가수거든요. 예. 그것도 오래된 가수. 예. 본인 얘기입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오늘 사실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화자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예. 이 곡은 비단 가요계나 혹은 어떤 올해 그 데뷔한 지 오래된 가수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세상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괴리를 느끼면서 어렵사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 그 발라드입니까? 어떤 네, 발라드 장르. 네. 윤종신 씨가 SNS에 응원하는 글 남겼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라디오 진행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예, 실시간 채팅으로 그 얘기를 해주셔서요. 예. 봤어요. 예. 그 몇 년 전인가요? 윤종신 씨가 그 존이라는 음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또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부럽다. 그런 생각했죠. 좋겠다. 그런 생각했죠. 예. 근데 이번 곡도 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반응은 없고 혹은 그냥 좀 시체말로 1등하는 곡 만드는 거 예. 그런 상황은 음악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멘텀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음악이잖아요. 예. 그 음악을 꾸준히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할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 오래된 가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규찬 씨 본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다들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온 이유가 요즘 보고 싶은 가수들이 서는 무대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많이 댓글로 써주신 분도 제 나이 또래 같은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했던 오래된 가수들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아쉬움 때문에 이런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없는 사실을 완벽하게 지어낸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요계나 혹은 어떤 가수들 그들에 대한 얘기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그 노래 가사가 담아내야 되는 건 결국은 공감을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음악을 듣는 분들이 다 가수는 아니시죠. 다양한 그 직군에 계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대입을 해보는 거죠. 예, 가수라는 어떤 화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어떤 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 혹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로서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숨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오히려 바라보는 거죠. 당당하게 마주보고 그리고 아주 배부 깊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마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 아주 슬플 때 코미디 영화를 보면 오히려 더 서글퍼지는 왠지 허탈한 게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아주 슬픈 영화를 보고 실컷 울고 나면 오히려 후련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곡도 그런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 곡을 듣는 분들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내용. 네네. 보니까 뭐 잊혀짐에 익숙한 사랑받기엔 너무 말라버려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오래된 가수라고 돼 있어서 혹여라도 그 어떤 나이로 어떤 이런 화자를 설정하고 재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누구나 오르막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 내리막의 어느 지점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모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잠깐 했는데 그냥 전성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과거를 한번 추억해보고. 네. 근데 재작년 7월부터 매달 신곡 하나씩 발표하고 계신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유통구조 자체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처럼 한 앨범에 다 담을 수 없고. 네. 마치 그 글로 생각을 하면은 예전엔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장편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짧은 수필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묶어서 뭐 정규 앨범 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고요. 예. 사실 지금 꽤 곡이 많이 모였는데 상황이 되는 대로 한번 엮어서 또 제 팬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요즘 무대가 아이돌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아이돌은 있죠. 예. 저의 세대도 젊을 때는 또 그 나름의 아이돌이었을 테고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그걸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단위로 혹은 그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또 조금 더 물러서서 보면은 음악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하고 있을 때 반드시 내가 정말 인기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을 두고 다시 재평가되고 또 그러는 와중에 듣는 이들에게 어떤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쉼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죠. 그런 음악들로. 예. 요즘 후배들 특히 한류로 붐을 일으킨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그 대칭점에 있는 그런 후배들이 그렇게 잘 꽃 필 수 있게 만들어준 그 토양을 만들어준 그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DJ 하면서도 느끼는데 그분들의 음악이 버팀목이 되고 뿌리가 되고 큰 줄기가 아름드리 나무의 줄기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가지 끝에서 꽃이 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DJ 하면서 음악 선곡은 어떻게 청취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프로그램에서 정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신청곡 란을 또 비워놨죠.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곡들 그 상황의 사연과 함께 맞물려서 또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하게 원 없이 좋은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 정말 원 없이 듣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약간 그 영감을 얻는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다시 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침 방송이니까 그러면은 뭐 기상 시간은 새벽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음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 작업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이거 아침 일찍 일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 없습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리고 저도 뭐 밤늦게 밤 작업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생활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그 시간대가 바뀌면은 또 나의 생활 패턴도 거기에 맞게 변하죠. 예. 그럼 요즘 이렇게 약주 한 잔은 잘 못하겠네요. 원래 제가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볼까요? 문자로 2670님께서 규차님 반갑습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음악을 듣는 지금의 감정도 지난날의 설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뷔한 지 한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30년 조금 넘었을 30년, 거예요. 예. 1990년쯤 됐나요, 그러면?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2670님도 지금 새롭게 발표되는 조규찬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 또 한 20, 30년 전에 또 조규찬의 음악을 생각하는 그래서 아마 이런 댓글을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날의 설렘과 다르지 않다. 데뷔 30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곡의 대중성에 연연한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음악을 만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 앙금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처럼 내가 만든 곡들이지만 또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 또 특별히 나중에 다시 듣게 되는 곡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어떤 반응을 많이 얻었던 곡들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은 당연히 있지만 또 대중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음악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사랑을 받으면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음악이 만들어져야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쳐야 할까라는 식으로 마치 그 공산품 만들어내듯이 인기 상품 만들어내듯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요즘은 사실 그렇게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대량으로. 뭐 그런 방법도 나름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음악을 하면 결국은 그 음악의 최종 수혜자는 리스너들인데 청자들에게 너무나도 빈약한
그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악하는 사람이. 그럼 과거에 그런 고민이나 유혹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대중적으로 어필할 음악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제가 그 고민을 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그 모 방송국에 이제 출연을 하러 갔는데 그 경비하시는 분께서 저를 모르시잖아요. 예. 모르셔가지고 어디 왔냐 그러셔서 이제 가수라고 그랬더니 가수 누구냐고 그러셔서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히트곡이 뭐냐고 좀 불러보라고. 아, 그래요? 그, 뭐, 한때는 또 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 매니저로 오해받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야, 조금만 더 알려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방송국 출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변에 여건이 돼야 되는데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럼 대중적으로 어필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계획한다고 정말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못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랑을 받는 건 어떤 곡이 사랑을 받는 거는 그 사람,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라고 보긴 참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마치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입 쪽에다가 낚시바늘을 계속 갖다 대면서 그걸 입에 넣어주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탁도가 있는 물속이 보이지 않지만 그 물속에다가 낚시를 투척해 놓고 찌를 바라보면서 물고기가 언제쯤 와서 이 내가 지금 뿌려놓은 밑밥을 먹고 바늘을 입에 덥석 삼키게 될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낚시 자체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최선일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드린 이유는 어쨌든 과거에 뭐 천재 작곡가 이런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랬나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영화 감독 이창동 감독은 그렇다고 해요. 정말로 누가 투자자가 오면 뭐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돈을 벌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서. 대단하시네요. 네. 예. 네. 그 처음에 30년 전에 데뷔할 때 하고 그러면 지금 30년 지나서 지금하고의 어떤 내가 음악을 만들 때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건 같은 겁니까? 네, 저도 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완벽하게 알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일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구름처럼 흐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마음의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모양을 스냅샷으로 촬영을 해서 담아내는 게 저의 그때 곡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미리 곡을 만들 때 이번에 이런 장르로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영감이 떠올라서? 그거는 이제 작곡과 편곡의 어떤 그 영역인데요. 작곡을 할 때 편곡까지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사운드가 어떤 분위기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면은 제 전화기에다가 멜로디를 그냥 녹음해 놓고 그 멜로디를 한번 얹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음악적 환경에 작업실에 가서. 그럴 때는 이제 편곡이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장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일단 음을 만들어 놓고 가사는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사가 먼저 나오고 가사가 먼저 할 때도 있어요? 음을 싣기도 하고요. 순서가 다양해요. 예. 이번 곡은 어땠습니까? 이번 곡은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네. 그렇군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하죠. 멜로디와 가사가 동시에 이렇게 써진다? 네. 제가 음악이 문외한이라서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다 가능합니까?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분들도 싱어송라이터는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자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더듬고 쭉 처음 만드는 곡을 그렇게 가사와 동시에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싱어송라이터들은 내가 대략 어떤 마음이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졌을 때 조사 정도는 뭐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음악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그 줄기 자체는 멈춤 없이 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부터 한 달에 한 곡씩 지금 내고 계시는데. 네. 2009년에 이제 9집 앨범 발표하고 활동이 좀 뜸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9집 앨범을 발표하고요. 미국으로 잠깐
음악 공부를 하러 떠났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몇 년을 하고 오는 바람에 예. 좀 공백이 있었죠. 예, 활동을 그럼 안 하실 때는 보통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활동을 안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계속 한데요. 작업을 예. 하고 계시니까. 예.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좀 정규 10집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팬들에게 한 말씀 하면? 글쎄요, 제가 만드는 음악이 막 세상을 정말 막 엄청난 그 드라마틱한 변화 속으로 이끄는 그런 소용돌이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조약돌이 수면에 던져져서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그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또 잔상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느 한순간에 작은 파문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제 음악이 담길 수 있도록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갈 거고요. 10집 앨범도 기회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팬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꼭 엮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시사 방송인데 왜 조규찬 씨가 나왔네 이렇게 저희가 가끔 음악 얘기도 합니다. 예. 레드헤어님께서 유튜브로 조규찬님 안 늙는다고 이런 표현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스탠리 윤님은 데자뷰 뮤직비디오가 정말 최고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제가 그 발표했던 곡인데요. 예. 그 곡의 뮤직비디오는 제가 봐도 그 촬영해 주신 분께서 감독님이 아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HHN님께서는 라디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DJ를 맡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알고 계신지. KBS 2라디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요. 조규찬 씨의 신곡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래된 가수. 그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엔딩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초대했던 조규찬 씨의 오래된 가수 들으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는 걸 약속드립니다. 꿈의 시효도 끝난 이제는 현실에 맹종하는 잊혀짐에 익숙한 생활인이 된 나는 오래된 가수